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권혁입니다. 사실 오늘 원하청 관계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노동법적인 쟁점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에서는 사실 원하청 관계라고 하는 것은 노동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의 사업장 내의 노사 관계가 전형적인 근로계약 관계 하에서의 노동법적 규제의 대상이었는데, 이런 어떤 전통적인 프레임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근로계약 관계라고 하는 노사관계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는 노사관계가 오히려 훨씬 더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6개, 7개 정도를 추출해내서 원하청 간의 주요 쟁점들을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쟁점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쟁점들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매우 상세하게 설명이 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어 왔고 또 설명들도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변호사님께서 매우 정확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라는 것과 소위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하는 것의 지평이 각각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소위 중처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라고 하는 실무자의 의무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를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안전보건 조치, 소위 산안법상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을 안전경영의 미흡에서 찾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중대산업재해가 사실은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재해다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하다면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구조적인 언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해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재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요 세 가지 단계를 좀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도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도급에 관한 규정,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4조, 5조 이것만 염두에 둘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원하청 관계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페이퍼, 중대재해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재해다, 이것이 곧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재해인데 이것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평가될 때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소위 산안법상의 중대재해라고 하는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요 점을 이제 페이퍼가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과 관련되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거, 또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피드백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하청 도급 관계에서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소위 위험성 평가와 관련되어서도 원하청 관계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사자의 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위험성 평가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가 산안법상의 위험성 평가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위험성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실제 그 업무를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의견을 듣도록 하는 소위 7호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위험성 평가의 한 카테고리 내에 있습니다. 이때 이 종사자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하는 사업장 내를 단위로 하는 근로관계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되어서도 원하청 관계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고 아주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소통의 방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진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더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원하청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재해 발생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잘 보고돼서 다시금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재해 발생의 재해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논쟁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사소하고 아주 매우 사소한 재해라 하더라도 예컨대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응 조치를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재해라고 하는 것에 원하청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점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청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자주 문제됐던 것이 불법 파견에 관한 문제이고, 이 불법 파견에 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불법 파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또 쟁점별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제 많이 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은 내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소속 근로자와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사용했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의 사용자처럼 다룰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 파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파견의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사용자처럼 다뤘을 때 비로소 이제 불법 파견이 문제되는데요. 이때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내 근로자처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징표가 사실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지시권의 행사이겠지요. 다만 이 지시권의 행사라는 것은 외견상 드러나는 지시는 협조하고 외견상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협조의 형태이든 지시의 형태이든 그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만큼 상대방이 구속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요청이든 협조든 지시든 그걸 듣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구조라고 하면 이것은 곧 우리 근로계약관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지시권 행사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구속형이 있는 지시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법리상 이제 좀 명확해진 측면이 있는데요. 소위 장소가 동일하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혼재 작업도 있지만 공동 작업이라는 개념과는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공동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을 협력적으로 같이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 이 공동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불법 파견의 가장 전형적인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장소만 동일하다고 해서 그 업무가 분명히 분별되는
이런 업무의 경우, 이런 어떤 작업의 경우는 혼재 작업이고, 이거는 사실 불법 파견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겠지요. 다만 혼재 작업이 이루어지면 불법 파견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혼재 작업과 공동 작업은 개념상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불법 파견의 어떤 추세성을 염두에 두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저는 당사자 적격성 여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소위 이제 하청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가졌는가라고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기업이라면 스스로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투자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지 않는 경영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협력사들이 기업다운 기업으로 설비 투자도 하고 스스로 경영적 위험을 부담하는 그런 관계라면 사실은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이제 작아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력사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자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원청이 늘 큰 회사, 더 큰 회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원청에게 도급을 주는 수도 얼마든지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불법 파견의 문제가 저는 지시권이 있다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도급을 주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어떤 그 규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어떤 판단의 배경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건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우리 파견법에서 이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돼서 단 한 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보고요. 이걸 명확하게 이제 규정할 만한 입법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 또는 직접 고용 의무의 범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개념도 많이 문제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이때 실질적 지배력 또는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좀 다시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3자라고 칭해지는 사람이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다,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상 진짜 사용자인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죠. 두 번째는 근로자 파견 관계로서 소위 사용사업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놓이는 경우. 지금 우리가 실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런 파견 사업주도 아니고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진짜 사용자도 아닌 제3자의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지배력. 이 경우에 제3자가 계약 당사자 관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2010년도에 소위 이제 조선업에서 있었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동 3권을 침해하는 주체로서의 제3자를 염두에 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는 점, 이 점을 좀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원청의 수인 의무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이해가 됩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소위 이제 점거에 대해서 이걸 배제하기가 좀 어렵고 수인 의무를 인정하는 것도 이때 원청이 개입하게 되면 비록 제3자이긴 하지만 하청의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사건의 침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어떤 원청이라고 하는 제3자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청이 제3자로서 마치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근로자 외에 제3자가 노동법상 유의미한 지위에 서는 경우라는 것은 소위 근로자 파견 관계와
소위 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안전에 관한 우리 산안법상의 책임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한다. 단체 교섭의 주체로서의 원청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 관계상의 당사자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는 소위 불법 행위의 어떤 침해의 주체로서의 어떤 제3자 외에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점, 이 점을 좀 염두에 둬 본다면 이제 원청의 어떤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우리가 접근 방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청이 변경될 때 고용 승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뭐 묵시적 영업 양도 계약이 있었거나 또는 그런 어떤 근로 계약이 성립될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하면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근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너무 당연한 판례 입장이고 법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승계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협력사 같은 경우에 사주만 변경되고 근로자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과정에서 되어 왔던 그런 사실은 현실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사주가 변경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이제 누락되는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고용 승계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청 기업의 어떤 전문성 강화 또는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본질적인 원하청 관계 문제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청의 변경 시에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면 실제로 이 도급을 받는 수급인으로서의 하청의 어떤 역량 강화라는 걸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근로자를 실제로 많이 다수를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도급에 응할 수도 없는, 비딩에 참여할 수도 없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라는 것은 입법적으로 고려하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원리상 잘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